인간은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몸이 자궁에서 아직 형성되고 있을 때 31일에서 35일 사이에 실제로 꼬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골의 일부죠. 만약 지금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에게 여러분의 꼬리를 보여달라고 하면 척추 하단에 있는 작은 뼈 조각을 가리킬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진화하면서 꼬리를 잃었습니다. 아직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바지를 다시 디자인해야 할 거예요. 아마도 바지에 특별한 구멍을 내거나 꼬리 주머니를 만들어야 하겠죠? 앉는 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털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약 120만 년 전에 털을 잃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아직 몸에 털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채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에 인간이 가졌던 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털이 무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털이 필요했어요. 알래스카처럼 추운 곳에 산다면 우리가 더 이상 털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털이 없어서 더운 날씨를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단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공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털이 적은 사람들은 이나 진드기 같은 기생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털을 잃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몸이 더 따뜻했다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담요를 다리 위에 두르고 있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딸꾹, 딸꾹. 아, 제발 멈춰라. 딸꾹. 딸꾹질을 없애기 위해 물 좀 마실게요. 아, 훨씬 낫네요. 하지만 실제로 딸꾹질을 멈추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왜 딸꾹질을 멈추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건 과거 진화의 이상한 특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딸꾹질이 실용적인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가 양서류에서 왔기 때문에 딸꾹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서류는 폐와 아가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폐로 들어가는 진입로인 성문이 닫혔어요. 오늘날로 다시 돌아와 우리는 여전히 성문을 닫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물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정말 불공평해요. 딸꾹질로 고생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 어떤 용도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폐로 숨을 쉬지 않고 아가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신나는 초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 치아의 대부분은 입안에 거의 완벽하게 맞지만 그중 4개는 파티에 늦게 도착하여 모든 것을 망칩니다. 사랑니 얘기예요. 사랑니는 소용이 없지만 인간과 몇몇 영장류들은 아직도 사랑니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타마린과 같은 운 좋은 종들은 사랑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약 35%의 사람들이 사랑니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니가 아예 사라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뺄 필요가 없고 사랑니로 인한 두통도 없을 거예요. 아일랜드에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30% 이상입니다. 그건 정말 많은 수예요. 이것은 유전적 부동의 결과입니다. 유전적 부동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특징이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몇몇 사람들이 빨간 머리를 가진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엔 이유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여러분에게 물려내려온 것뿐이에요. 전 빨간 머리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16주가 되면 우리는 탯줄을 잡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합니다.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 있을 때 부모의 털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그랬지만 모든 털을 잃었기 때문에 팔마 움켜잡기 반사라고 불리는 이런 무의식적인 움켜쥐임이 필요 없게 됐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세요. 좋아요. 편도선이 보이네요. 하지만 편도선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편도선은 이익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편도선은 음식을 먹을 때 세균이나 다른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끔찍한 인후염이 생기게 하는 일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도선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작은 주머니를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 안에 이런 주머니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주머니를 닮은 기관, 바로 맹장입니다. 과학자들은 맹장이 완전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어느 정도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도선과 마찬가지로 맹장은 종종 도움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맹장을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그렇게 중요한 기관은 아닐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맹장에 문제가 생기면 심한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요.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 중 일부는 다른 동물들처럼 전이개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근육이에요. 고양이는 귀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을 정도로요. 고양이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귀만 앞뒤로 움직여 소리를 듣습니다. 제 생각엔 참 멋진 재주예요. 팔을 최대한 뻗으세요. 손도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에 대보세요. 손목에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장수장근이라고 불리며 세계 인구의 약 90%가 이것을 갖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건을 잡기 위해 모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서 이 근육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었어요. 반면에 원숭이들은 여전히 쉽게 나무에 오릅니다. 원숭이 발에 족척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원숭이 근육이라고도 해요. 우리도 이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원숭이처럼 행동하지 않으므로 필요는 없습니다. 장수장근처럼 약 10%의 사람들은 이 근육이 없이 태어납니다. 만약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면 이 근육을 사용할 거예요. 새벽 3시에 야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그건 배고픔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건 허기는 더 많은 음식을 찾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 줄여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예요. 진화를 탓하세요. 우리의 배고픈 조상들은 더 많은 음식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 특성을 물려주었습니다. 맛있는 초콜릿 쿠키와 우유와 같은 달콤한 음식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진화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배고픔이 우리에게 이로운 음식을 찾는 것을 돕도록 진화했습니다. 산책하러 나갔다가 찬바람을 맞았어요. 티셔츠만 입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부딪히며 집에 들어서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털복숭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 소름이 돋았고 털은 곤두서곤 했어요. 이것은 공기를 가두어 몸에 단열 효과를 제공했죠. 마치 두툼한 외투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털이 없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진화는 또한 겁을 먹을 때 왜 소름이 돋는지도 설명해줍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야생에 사는 원시인인데 갑자기 호랑이가 여러분을 향해 튀어나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해요. 걱정 마세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서 거대해 보여요. 크게 솟아오른 털이 호랑이를 위협하고 호랑이는 달아납니다.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호랑이가 전혀 겁먹지 않고 여러분을 먹어치우죠. 어쩌면 그래서 털이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항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말이죠. 사실 우리는 발가락 5개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빨래를 하고 있는데 손이 모자라네요. 아, 수건을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하죠? 물론 발로 짚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건 5번째 발가락 덕분이지만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발가락은 대부분 쓸모가 없습니다. 4개의 발가락만으로도 잘 걷고 잘 달릴 수 있어요. 더 적은 수의 발가락으로도요. 그래서 아마도 미래의 인간은 각 발의 발가락이 4개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세요. 네, 바로 눈을요. 양쪽 눈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조직 보이죠? 자, 준비하세요. 사실 이건 한때 3번째 눈꺼풀 또는 깜빡막이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날 뱀이나 도마뱀에서 이걸 볼 수 있죠?
인간이 이 눈꺼풀을 완전히 성장시켰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세 번째 눈꺼풀은 다른 두 눈꺼풀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막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개의 눈꺼풀만큼 두껍지 않았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도 눈을 촉촉하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은 건 눈 한 구석에 있는 이 작은 주름뿐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 이걸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눈에 형성되는 그 불쾌한 눈곱이 끼인 채로 깨는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자, 계속 거울 앞에 있으면서 아래를 보세요. 더 아래, 더 내 발가락이에요. 안녕하고 그냥 작별 인사해주세요. 과학자들은 다소 먼 미래에 우리가 발가락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조상인 고대 영장류는 나무를 더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 발가락이 필요했어요. 나뭇가지를 잡기 위해 손과 발을 모두 사용했죠. 오늘날 대부분의 원숭이와 유인원에서 볼 수 있어요. 길고 유연한 발가락과 나뭇가지에 매달릴 수 있는 더 넓적한 발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발 기동성도 필요하다면 땅에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죠. 우리 인간에겐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펜을 발가락으로 드는 것조차 복잡한 작업이지만 영장류 친척들에겐 그렇지 않죠. 인간은 다른 길을 따라 진화해왔어요. 직립보행을 시작했고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단한 발과 짧은 발가락을 더 필요로 하게 되었죠. 오늘날 여전히 발꿈치에서 발끝으로 움직일 때 균형을 위해 발가락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균형은 이제 훨씬 더 중심에 있어요. 처음에는 발 안쪽을 향해 움직였고 그 결과 새끼발가락이 아주 작아졌죠.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엄청 커졌죠. 하지만 균형이 발가락에서 완전히 멀어지면서 미래의 발가락이 서로 융합될 가능성이 더 커요. 이제 돌아서서 여러분의 멋진 뒤태를 보세요. 만약 스케이트보드에서 떨어지거나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본 적이 있다면 단단한 표면에 꼬리뼈를 부딪히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기억할 거예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이게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해요. 꼬리뼈도 영장류 조상들이 남긴 특징이에요. 또다시 그들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더 많은 이동성을 얻기 위해 꼬리가 필요했고 이걸 나무에서 나무로 몸을 스윙하는 데 썼어요. 인간의 꼬리가 언제 떨어져서 다시 죽지 못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무들 위를 뛰어다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유일한 것은 우리 뒤 아래쪽 끝에 있는 꽤 쓸모없는 뼈예요. 좋아요. 이제 얼굴로 돌아왔죠. 입을 벌리고 아 라고 해보세요. 만약 사랑니가 없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강력한 진화의 산물이라는 걸 알면서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아시겠지만 치아는 인간의 몸에서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치과 의사가 없는 어두운 시대에 모든 치아를 잃었더라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액체 상태의 음식을 먹는 것 뿐이었어요. 별론데요. 과학자들은 자연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낡고 닳아빠진 치아를 대체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니를 주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늦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모든 치의학의 발전으로 우린 아주 나이가 들 때까지 치아 전부나 대부분을 온전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비록 일부를 잃어도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니를 잔류물로 만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이가 나는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걸 이해한 것 같아요. 치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의 턱 전체는 지난 1000년 동안 변화해왔고 훨씬 더 빨리 변할 걸로 예측돼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곳이죠. 옛날 초기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통해 살아남았을 때 그들은 날고기를 씹고 식물을 갈기 위해 거대하고 강력한 턱과 더 큰 이빨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요리를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음식이 덜 질겨져서 턱은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작아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턱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씹을 필요가 없는 많은 가공식품들로 미래의 사람들은 아마도 얇은 턱선과 매끄러운 광대뼈를 가진 더 섬세한 얼굴 특징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일부 신체 부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100년 전 무릎 뒤에 있는 작은 뼈인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는 약 11%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했고 과학자들은 그게 곧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작은 뼈는 무려 39%나 되는 현대인의 무릎에 들어있죠. 아직도 정확히 장단지 근머리 종잡뼈가 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우리가 조상들보다 키가 크고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식단이 더 좋아지고 영양가가 높아지면서 우린 더 오래 살고 키가 더 자라게 되었죠.
우린 지금 아마도 기의 진화 절정기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단지근 머리 종자뼈는 무릎 뒤에 힘줄이 미끄러질 수 있도록 매끄러운 표면을 제공해주고 마찰을 줄여 마모와 찢어짐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낮춰주기 위해 우리 몸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몸집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울로 돌아가 볼까요? 약간 힘줘봐요. 멋진 이두박근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대 조상님들만큼 좋진 않아요. 진화에 대한 모든 게 우리에게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일 잘 적응한 일련의 기능들일 뿐이죠. 우리 근육의 경우가 그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졌죠. 특히 상체에서요. 고대 인간은 많은 수작업을 하기 위해 크고 강한 근육이 필요했어요. 사냥해서 잡은 걸 집으로 끌고 가고 도구를 만들고 대피소를 짓는 것까지 말이죠. 후에 이게 더 쉬워지진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죠. 사실 밭을 갈고 복잡한 구조물을 짓는 건 많은 체력과 지구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물리적 능력은 두뇌의 힘으로 대체되었고 기계는 우리 대신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죠. 우린 컴퓨터 앞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근육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근육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화가 더 진행될수록 훨씬 더 날씬해지고 근육량이 늘리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뇌는 특히 흥미로운데 일종의 이상한 패턴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먼 조상들은 처음에는 다소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에 가까운 친척인 네안데르탈인은 평균적으로 현대인의 그것보다 더 큰 뇌를 가졌었어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더 커졌지만 최근 몇 세기 동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회적 연결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초기 인류, 특히 수렵 채집가들은 자신들이 본 모든 식물과 동물, 그들의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억해야 했어요. 그들은 부모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배우고 스스로 더 많은 걸 알아내야 했기 때문에 더 박학다식했어요. 현대 인류는 특정 분야에 더 전문화되어 있고 좁은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며 나머지는 동료들에게 의존하죠. 고대 인류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룹으로 일했던 반면 우린 각 구성원이 각자의 특정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할 수 없는 팀으로 모이죠. 그래도 뇌의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범고래와 코끼리는 우리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보다 똑똑하진 않거든요. 더 행복할까요?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미지의 것, 즉 오늘로부터 1000년 후의 일을 모험한다면 꽤 믿을 수 없는 특성들을 발전시킬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인간이 물에서 사는 것에 적응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예요. 우린 수영을 더 잘하기 위해 물갈퀴가 달린 손과 발을 가지고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가미가 발달하게 진화할지도 몰라요. 또는 만약 우주로 가서 다른 행성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한다면 불가피하게 그 조건에 적응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화성은 중력이 낮고 기후가 훨씬 더 추워요. 아마도 인간의 키를 더 크게 하고 더 가볍게 만들겠지만 또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채모를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강한 중력과 더 높은 온도를 가진 행성들은 반대로 인간을 건장하고 튼튼하고 아마도 털이 없는 생명체로 만들게 할 거예요. 가능성은 무한하죠. 아마도 소셜미디어 때문인지 우리는 다른 건 없고 큰 눈과 엄지손가락을 가진 작은 덩어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문자 보내기엔 훨씬 더 좋겠네요. 아니길 바래요. 우리 몸은 실제로 빛을 발합니다. 우리 몸은 오후 3시에서 4시경에 가장 강하게 매우 희미한 빛을 발산해요. 슬픈 소식은 이 빛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강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턱이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인간의 가장 가까운 유전적 친척인 고릴라와 침팬지조차 턱에서 앞으로 뻗어있는 이 작은 뼈 조각이 없어요. 아래턱은 앞니에서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요. 인간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턱이 음식을 씹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해요. 우리 중 일부는 단순히 수염을 기르기 위한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죠.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산소로 65%에 달합니다.
그러나 리튬, 코발트, 금, 우라늄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희귀한 것은 라듐입니다. 평균적으로 인간은 피곤할 때와 같이 되게 자발적으로 하루에 20번 하품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가까이에서 하품을 할 때 하품을 해요. 과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다른 동물을 모방할 때 어떤 행동이 유용하다고 인식하여 자신도 그 행동을 하기로 해요. 사람의 경우 누군가가 다리를 꼬거나 웃거나 나를 보고 미소 짓거나 하품을 할 때 발생하죠. 위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여 소화하기 쉬운 입자로 만듭니다. 또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불쾌한 병원균과 미생물을 막아주죠. 사실 위산은 매우 강해서 뼈와 금속도 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산음료 캔을 씹어먹는 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뇌에는 86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모두 100조 개의 연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예요. 고대 로마인들은 이두근을 구부릴 때 그 근육이 쥐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작은 쥐로 번역된 거예요. 왼쪽 폐는 심장과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오른쪽 폐보다 작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10,000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1조 가지의 냄새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즉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건망증이 더 심합니다. 건망증의 주요 원인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진정하세요. 일부 과학자들은 지문의 목적이 더 나은 그립감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지문이 물기를 흡수하고 필요할 때 피부가 늘어나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문이 촉각을 향상시킨다는 이론도 있어요. 뜨거운 커피는 차가운 커피보다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미뢰 수용체는 음식이 실온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을 때 가장 민감해요. 커피가 차가울 때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가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는 덜 쓴맛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인체에서 가장 큰 분자는 1번 염색체입니다. 인간 세포는 23개의 염색체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염색체 1은 100억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 25회의 분자를 흡입합니다. 이는 25 뒤에 21개의 0이 뒤따르는 숫자예요. 빠르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조깅을 시작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충동을 느낄 거예요. 우리 몸은 달리거나 걷거나 안정적인 상태를 원해요. 따라서 빠르게 걷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죠. 한 가지 이론은 달리기보다 빨리 걸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신체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손이 가진 힘의 상당 부분을 잃게 돼요. 검지와 중지는 엄지와 협력하여 물건을 잡고 꼬집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약지와 함께 그립력을 제공하죠. 우리 몸에서 가장 지방이 많은 기관은 뇌입니다. 지방은 뇌 건조 무게의 최소 60%를 차지해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뇌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뇌는 체내 콜레스테롤의 약 25%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뇌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예요.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뼈는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은 성인 체중의 최대 약 30배를 지탱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의 뼈는 복합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단단함과 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손톱은 발톱보다 2배나 빨리 자랍니다. 발톱이 2.54cm 자라는 데는 15개월 반이 걸리지만 손톱이 이렇게 길어지는 데는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아요. 발피부의 바깥층은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더 두껍습니다. 심장은 자체 전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신체에서 분리된 상태에서도 계속 박동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혈관은 지구를 2바퀴 이상 돌 수 있을 만큼 깁니다.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의 100%를 사용해요. 그렇지 않으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도 수행할 수 없어요. 뇌의 70% 이상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내 산소 공급의 20%를 필요로 해요. 눈썹 털 한 올의 평균 수명은 4개월입니다. 49.8kg인 사람의 몸에는 40큰술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뇌의 모든 주름을 다림질하여 평평하게 놓으면 베갯잎 크기가 될 거예요.
뇌는 두개골에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성장하면서 스스로 접히게 돼요. 그건 그렇고 뇌를 베갯니처럼 만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의 40%를 눈을 감은 채로 보냅니다. 그 시간의 대부분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죠. 하지만 눈 깜빡임도 해당돼요. 우리는 일생 동안 약 4220리터의 침을 생산해요. 이는 약 500개의 욕조를 채울 수 있는 양이죠. 엄청나죠? 혈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사실 심장이 아니며 뇌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신장입니다.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무려 7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이 0의 무리에게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성인의 경우 혈액은 전체 체중의 7에서 8%를 차지합니다. 혈액의 약 55%는 액체 혈장이에요. 나머지는 적혈구와 백혈구 및 혈소판으로 혈전을 형성하고 출혈을 방지해요. 삼키면서 동시에 숨을 쉴 수는 없습니다. 삼키는 음식과 숨쉬는 공기는 처음에는 목구멍의 같은 부분으로 내려가요. 조금만 더 깊어지면 통로가 음식물과 액체를 위한 식도와 공기를 위한 기도로 나뉩니다. 삼키면 기도가 자동으로 닫혀요. 따라서 실수로 음식물을 흡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가끔씩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배고플 때 위장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보르보리금입니다. 음식물이 위와 소장을 통과하는 데는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신체가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혀에 미각 영역이 있다는 생각은 신화입니다. 모든 미뢰는 5가지 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수용체는 다른 수용체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인간은 기꺼이 수면을 지연시키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우리 몸의 거의 전체에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털로 덮여 있습니다. 심지어 배꼽에도 털이 자라요. 배꼽털의 목적은 먼지를 잡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캔디바 2개의 무게와 맞먹죠. 머리카락 색깔은 유전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2%를 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발, 다양한 갈색이 그 뒤를 잇습니다. 대부분은 매우 짙은 갈색을 포함한 검은 머리카락이죠. 내 머리카락은 특정 길이에서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보통 2년에서 7년까지 자라기 때문에 보통 106cm를 넘지 않아요. 가장 긴 머리카락으로 기록을 경신한 중국의 이 여성은 제외하고요. 2004년에 그녀의 머리카락 길이는 5.6m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은 원래의 색을 잃게 됩니다. 이는 케라틴이 색소를 덜 받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낭의 색소 세포는 점차 사라집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회색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색소가 전혀 생성되지 않아요. 바로 그때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합니다. 인체에서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유일한 부위는 눈의 각막입니다. 대신 눈 앞쪽의 눈물과 체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비슷해요.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액체가 필요하죠. 엔진에는 휘발유가 필요하고 눈에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잘 작동하려면 눈물이 눈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최대 2만 번까지 눈을 깜빡여요. 그래서 눈꺼풀은 앞 유리 와이퍼와 같아요. 우리 몸에는 2개의 정말 빠른 근육이 있어요. 눈꺼풀을 닫는 걸 제어하죠.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입니다.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사가 시작되면 이 근육은 약 100m초 이내에 눈을 감습니다. 0.1초를 넘지 않아요. 우리는 보라, 파랑, 초록, 노랑, 노랑, 빨강만 인식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3가지의 조합이죠. 사람마다 약간의 시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얼마나 많은 조합을 보는지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만 개의 조합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맹은 남성의 약 8%, 여성의 0.5%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색상 자체는 생각만큼 안정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여러 실험에 따르면 지리적 위치, 언어, 성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람들이 색을 다르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친구와 같은 일몰을 즐기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전혀 다른 색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문과 마찬가지로 눈동자 색도 고유합니다.
심지어 빛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독특한 시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눈 색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야 해요. 안구에서 색을 띠는 부분은 홍채입니다. 홍채에는 색소 침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함량에 따라 눈 색깔이 결정돼요. 사람마다 색소 침착의 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색이 완전히 같은 두 사람은 없어요. 신체의 3가지 특정 유전자가 멜라닌 수치를 담당하고 색소 침착을 결정합니다. 파란색과 녹색 눈을 가진 사람은 홍채에 멜라닌이 적어요. 그리고 멜라닌이 많은 사람은 갈색이나 헤이즐넛색과 같이 눈동자색이 더 어둡습니다. 일부 드문 사람들은 아름답고 짙은 검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멜라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순수한 검은 홍채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눈은 매우 어둡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짙은 갈색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눈 색소 침착은 눈 색깔이 어둡거나 밝음에 관계없이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 색깔이 밝은 사람은 빛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맑은 날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동자색이 연해서 외출할 때 눈을 찡그리고 다녀야 한다면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홍채에는 태양광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색소가 적어요. 하지만 멜라닌이 천연 선글라스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사람에 비해 야간 시력이 더 좋아집니다. 반대로 눈동자색이 어두우면 낮에 밝은 빛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짙은 눈을 가진 사람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밤에 운전할 때 더 편리해요. 주변 시야는 거의 완전히 흑백입니다. 망막의 중앙에 색을 감지하는 원추체가 측면보다 더 많기 때문이죠. 여성은 2개의 X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남성은 1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많은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중 하나에 문제가 있어도 여성은 여전히 색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색맹이 거의 없습니다. 눈이 빨갛게 나온 사진이 적어도 몇 장 있을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 우리 눈은 이러한 빛의 유입에 대비하지 못해요. 동공은 계속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맥락막의 붉은 혈관에서 반사돼요. 맥락막은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눈 뒤쪽의 조직층입니다. 가끔 눈앞에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파리는 바로 안구 부유물이에요. 눈의 특정 부위에 있는 작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빛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집니다. 깨어있는 시간 중 10%는 눈을 감고 있는 시간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시간이죠. 인간은 박쥐나 돌고래처럼 반향 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 어둠 속에서도 사물에 반사되는 소리를 분석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와, 연습해야겠네요. 약 6%의 사람들이 안구를 앞뒤로 빠르게 진동시키고 흔들 수 있습니다. 눈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 아니며 단지 독특한 트릭일 뿐이에요. 속눈썹의 주된 목적은 눈을 보호하고 공기 중의 모래, 습기, 먼지,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속눈썹은 벌레가 날아오는 등 눈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여 눈 깜빡임 반사를 작동시킵니다. 눈 깜빡임은 눈물점에 끼인 작은 입자나 이물질을 씻어내야 할 때에도 도움이 돼요. 눈꺼풀에 있는 작은 구멍이죠. 눈물이 배출되는 곳이에요. 눈썹은 땀이 눈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눈썹의 피부와 뼈의 모양도 함께 작용하여 땀이 얼굴 옆으로 배출되도록 합니다. 양파는 특수 화학 자극제인 프로페닐스루펜산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눈의 특수 분비샘을 자극하여 눈물을 분비하게 해요. 코는 아마도 신체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위 중 하나일 거예요. 코가 없다면 우리는 음식을 즐길 수조차 없을 거예요. 음식 맛의 약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고 있으면 거의 아무것도 맛볼 수 없어요. 후각이 없으면 주로 질감으로 음식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파는 상큼한 사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약 10,000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며 냄새를 통해 먼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코는 단순히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데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코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필터링해요.
우리가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는 공기를 적시고 식히고 필요할 경우 가열해요. 또한 코는 공기 중에 먼지를 청소해요. 양쪽 콧구멍이 항상 똑같이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숨을 쉴 때 한쪽 콧구멍이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마다 바뀝니다. 18%의 사람들은 양쪽 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지만 22%는 한 번에 한쪽 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고양이처럼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근육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서 굉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귀나 턱을 긴장시키기만 하면 돼요. 귀에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씹을 때 큰 소리를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리가 들려요. 치아는 신체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유일한 부위입니다. 인간의 발 있잖아요. 가끔 다리 밑에서 냄새나는 것들 말이에요. 네, 직립보행할 때 우리를 지탱할 수 있게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 뼈와 인대는 꽤 단단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을 나타내는 늘어진 발을 갖고 있어요. 거의 4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3명 중 약 1명이 그런 발을 가진 걸 보여주었죠. 영장류는 우리가 손을 쓰듯 발을 썼어요. 민첩하게 나무에 올랐죠.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늘어진 발을 갖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과거 200만 년 전의 인간들도 덜 단단한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희귀한 뼈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연구하는 게 고대 인류가 어떻게 걸었는지, 그리고 이 늘어진 발이 실제로 나무 타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키와 몸매, 피부색은 우리의 조상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우린 우리의 수명 한도에서조차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서 산으로 이동한다면 결국 산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적혈구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약 더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햇볕이 잘 드는 기후로 옮겨간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적응하기 위해 색소가 생길 거예요. 한 쌍의 팔이 더 있다면 많은 상황에서 유용하겠지만 여분의 손가락 한 쌍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약 500명 중에 1명은 양손의 6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나요. 대부분의 경우 여분의 손가락은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거되죠.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걸 제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발끈을 묶거나 게임패드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많은 일상적인 일들을 한 손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좋아요. 지금 제가 손가락을 몇 개 들고 있을까요? 약 25,000명 중 1명은 보통 2개의 지골이 아닌 3개의 지골이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손이 아주 특이해 보이죠. 그리고 이게 6개의 손가락과 결합하게 되면 그나저나 이것도 그리 드문 건 아니에요. 그 모습은 훨씬 더 복잡해요. 이런 상태가 큰 불편함을 가져오지 않아요. 사실 어떤 행동들은 여분의 지골이 있는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손으로 다른 사람을 놀릴 때도 아마 돼요. 사람은 1만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얼마 전에 행해진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게 나타났어요. 또한 냄새를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했던 구운 감자 파티와 같은 먼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어요. 우린 실수로 플라스틱 물건, 유리, 동전 그리고 많은 다른 작은 물체들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들은 48시간 안에 소화관을 통과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 안들을 다 먹어치운 남자도 있었어요. 비록 몇 년이 걸렸지만 그는 조금씩 아무런 문제 없이 금속을 먹는 식단을 맞췄죠. 착륙 장치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농담을 준비했었지만 생략할게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과 혼동할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른 동물들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과 무리를 찾고 낯선 이들과 구별하도록 해주는 것과 완전히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면 거의 같은 냄새를 갖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일란성 쌍둥이의 체취가 친척이 아닌 사람들의 체취보다 10배 더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안타깝지만 잘 훈련된 개는 여전히 두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수백만 가지 색을 볼 수 있게 해주는 3가지 종류의 원뿔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음영을 봐요. 하지만 가끔 너무 많이 봐서 말 그대로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게 되죠. 그건 그들의 시력을 100배 향상시키는 눈에 있는 4번째 원뿔 덕분이죠. 게다가 이 추가적인 원뿔을 갖고 태어나는 여성의 수는 약 12% 정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활성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중 극소수만이 실제로 쓸 수 있어요. 10층 건물의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몇 개의 멍과 긁힌 상처는 있지만 부러진 뼈가 전혀 없이 빠져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유전적 이상은 1994년에 발견되었고 LRP5 유전자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뼈를 보통보다 약 8배 더 조밀하게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들을 거의 파괴할 수 없을 정도였죠. 코네티컷주에는 이런 돌연변이를 가진 대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20명의 가족 모두가 엄청나게 조밀한 뼈를 갖고 있어요. 이 가족의 혈액 샘플을 조사한 과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골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턱이 갈라진 걸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의 신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자궁 내에서 발달하는 동안 아래턱의 뼈나 근육이 완전히 융합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에요. 다른 많은 기형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이에요. 그 말은 네, 부모님 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갈라진 턱이 있다고 해서 자손에게도 반드시 그게 생길 거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자궁 내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인 변경 유전자의 존재가 그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두 개의 똑같은 뇌는 없어요. 뇌의 구조는 그것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환경에 크게 좌우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에겐 특성이 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가락처럼 혀에도 세상 다른 어느 것과도 같지 않은 독특한 무늬가 있어요. 혀는 비교하지 맙시다. 덜 인상적이지만 엄청 희귀한 상태로 소위 쌍가마라는 게 있어요. 가마라는 건 머리 위에 있는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머리카락 뭉치를 말해요. 머리가 짧다면 놓치기 힘들 때, 왜냐면 특히 눌러서 가리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보통 하나가 있지만 운 없게도 2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다듬어야 할 것도 2배가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쌍가마가 있다는 건 행운이나 심지어 높은 지능의 신호라고 믿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의 헝클어진 머리를 좌절하며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영원히 이 헝클어진 모습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엉킴털 증후군이라고 불려요. 머리카락은 항상 사방으로 튀어나와 있고 많은 물이나 헤어젤로도 길들일 수 없어요. 얼룩증은 눈을 2가지 다른 색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하나는 헤이즐색, 다른 하나는 파란색으로요. 이건 여러분의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내 눈색에도 영향을 미치는 색소인 체내 멜라닌의 수준과 관련이 있어요. 또한 부분 얼룩증도 있어요. 한쪽 눈의 일부분만 다른 색으로 되어 있을 때를 말하죠. 이건 인간에겐 흔하진 않지만 개들, 특히 허스키에게서 분명 이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품종은 선천적으로 이 병에 걸리기 쉬운데 정말 멋져 보이죠? 황금 혈액이라고 불리는 가장 희귀한 유전 질환은 아마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에 40명밖에 없어요. 이들은 RH혈세포 항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뜻은 아주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의 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비록 그들의 피가 금빛은 아니지만 확실히 단순한 금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발 손바닥을 평평한 표면에서 위에 올리고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붙여보세요. 이제 손목을 보세요. 피부 아래의 근육이 긴장하게 보이나요? 만약 안 보인다면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이 장장근이 없는 약 10%의 사람들에 속한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매달리고 지는데 유행했을 거라고 믿는 근육이죠. 하지만 현대인에겐 이건 실제 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린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약 0.5에서 1%는 귀 옆에 명확한 목적이 없는 여분의 구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위험하진 않지만 꽤 쓸모도 없죠. 단지 여러분의 조상들이 아가미를 갖고 있었다는 징조일 뿐이에요. 추정치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6%만이 루빅스 큐브를 풀 수 있다고 해요. 그냥 다른 기술들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웹에서 튜토리얼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걸 배워야 하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실제로 스스로 풀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중 한 명이라면 정말 희귀한 사람이에요. 놀라서 눈썹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회의감을 표현하기 위해 눈썹 하나만 올리는 것도 드물지 않죠? 그런데 어떤 눈썹을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 어느 눈썹으로도 이 묘기를 할 수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독특한 거예요. 눈썹은 근육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썹 중 하나를 마음대로 올리게 훈련할 수 있지만 종종 시간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귀를 움직이는 것도 거의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양쪽 귀 대신에 한쪽 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적어요. 이건 귀로 주변을 통제했던 우리의 영장류 조상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물론 여전히 대부분의 포유류에게 존재하고 있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잡이가 되면 소수자가 돼요. 놀랄 일도 아니죠. 하지만 정말 놀랄만한 건 양손잡이예요. 세계 인구의 약 1%만이 양손을 똑같이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숟가락을 듣고 코를 후비거나 아무 문제 없이 손을 바꿔가면서 공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유용할까요?
누군가가 거짓말하면 코에 다 드러나요. 그리고 아니요,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걸 못 봤군요. 알고 보니 사람이 거짓말하면 코 주위 온도와 눈 안쪽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 상상해 보세요. 첫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체온계를 꺼내서 그 사람 코 온도를 재요. 그러면 상대방도 체온계를 재고 밤새 왔다 갔다 하죠. 사실 더 나은 게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 스포일러를 하진 않을게요. 여자의 심장은 남자보다 더 빨리 뛰어요. 남성의 평균 심박수는 분당 70에서 72비트 사이예요. 동시에 여성의 평균 심박수는 78에서 82비트 사이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여성의 심장이 남성보다 작아서 그래요. 여성의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혈액을 적게 뿜고 남성의 심장에 맞추기 위해선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죠. 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 중 하나예요. 총 표면적은 테니스장과 비슷해요. 그리고 폐를 지나가는 기도들의 총 길이는 시카고에서 라스베가스까지의 거리와 비슷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잘 들어맞죠. 뇌가 보내는 신경자극은 시간당 약 시속 273km의 속도로 이동해요. 이건 고속열차만큼 빠른 거예요. 평균적인 인간이 일생 동안 소비하는 음식의 양은 아시아 코끼리 8마리만큼의 무게나 나가요. 우리가 먹는데 4년 정도를 보낸다는 게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오, 혀 꼬여요. 8마리 아시아 코끼리. 피부가 곰팡이, 박테리아, 그리고 확실히 피하고 싶은 다른 물질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린 피부를 탈피해요. 매시간 약 60만 개의 피부 입자를 잃죠. 그래서 제 별명이 더스트인가 봐요. 눈은 멜라닌이라는 색소로부터 색을 얻어요.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녹색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멜라닌이 더 많이 있어요. 몸속의 혈액은 시속 6.4km의 속도로 이동하며 몇 초 안에 뇌에 도달해요. 어떤 사람들은 눈알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반고리관 결손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질환이에요. 이건 몸 안의 모든 소리를 증폭시켜요. 한 남자는 이걸 눈구멍에서 눈알이 움직일 때마다 사포처럼 긁히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묘사했죠. 와, 그럼 테니스 경기 볼 때 엄청 시끄럽겠네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웃을 때 여러분은 그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고 같은 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 하품도 마찬가지죠. 이건 뇌가 하품하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방식이기도 해요. 사랑니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고기와 다른 단단한 음식을 입안에서 으깨는 데 사용한 세 번째 어금니였죠. 우리의 뇌가 커지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턱뼈의 구조가 바뀌어서 우린 더 이상 사랑니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잠에서 깰 때 뇌는 전기를 생산해요. 실제 전력량은 15에서 25W예요. 그건 LED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죠. 전기는 뇌에서 매 초마다 수백만 개의 메시지를 온몸에 전달하면서 나와요. 예를 들어 이 메시지들이 뇌가 팔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의 몸을 전기 신호를 위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수리가 안 되는 곳은 몸에서 치아가 유일해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치아를 덮는 에나멜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것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은 동공이 큰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더 뛰어나다는 걸 알아냈어요. 동공이 더 큰 사람들은 있는 말이에요. 또 집중도 더 잘하고 산많은 것도 더 잘 무시할 수 있어요. 심지어 기억력도 더 분명해요. 이 현상의 이유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공이 정신 능력을 착수시키는 뇌의 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요? 인간은 고래나 박쥐처럼 방향위치 측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3D 관점에서 플래시로 주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질감과 밀도를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음파로 정보를 얻죠. 우리의 뇌는 그걸 빛의 파장과는 다르게 처리해요. 방향위치 측정은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시력을 위해 쓰는 특정한 뇌 부위를 사용해요. 뼈 세포들은 절대로 재생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정도마다 새로운 골격을 갖게 되죠. 이 과정은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고 재생기간이 길어져요. 그게 뼈가 얇아지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죠. 가죽을 벗는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도 달피해요. 우리의 피부는 2에서 4주마다 벗겨져요. 그럼 매년 약 총 0.9kg 정도의 피부가 되죠. 그건 파인애플과 같은 무게예요. 어휴. 우리 치아의 에나멜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에요. 96%가 미네랄로 되어 있죠. 2시간 이상 서 있어야 그냥 걸어서 30분 만에 데우는 것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눈의 각막은 피가 흐르지 않는 유일한 곳이죠. 산소만 공급받아요. 혀는 끝부분이 뼈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근육이에요. 다른 근육들은 양쪽 끝에 2개의 뼈가 붙어있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당기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혀는 목의 일부인 설골과 한쪽 끝은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쪽 끝엔 아무것도 없어요. 후각은 여러분의 감정과 기억을 통제하는 뇌 부분으로 바로 가는 유일한 감각이에요. 제가 췌장 이야기했나요?
췌장에는 당분뿐만 아니라 인공 감미료도 감지할 수 있는 미각 수용 체세포가 있어요. 미각 데이터를 사용해 호르몬의 균형을 잡죠. 누군가가 실제로 이걸 세어봤는데 여러분은 하루에 600번 삼켜요. 깨어있을 때는 1분에 1번, 잘 때는 1시간에 3번 정도 해요. 평균적인 사람에겐 10,000개의 미래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부 미래는 교체되지 않아요. 노인은 작동하는 미래가 5,000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결국 사람 몸의 털은 사라질지도 몰라요. 이건 악천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이젠 그걸 해줄 옷과 우산이 있죠. 몸에 있는 대부분 털은 더 이상 아무런 기능을 안 해요. 땀이나 흘러떨어지는 다른 더러운 것들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눈썹과 속눈썹은 제외하고요. 그나저나 우린 털 잃은 과정에 반쯤 와 있어요. 인간은 털에 완전히 덮여 있었는데 그래서 털복숭이 고릴라 같아 보였죠. 몸에는 500만 개의 모낭이 있고 머리는 10만 개가 있어요. 머리카락은 매달 1.2cm 정도 자라요. 그러니 머리를 자른 적이 없는 70세 노인은 전신주만큼 긴 머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시각 검색에 중요한 뇌세포가 새로 발견되었어요. 이것들은 표적세포라고 불려요. 이걸 없이는 사람들 속에서 지인을 발견할 수도 없고 공원에서 여러분의 개를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흥미롭게도 표적세포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알고 싶은 건 단지 물체가 여러분의 표적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몸에는 약 300만 개의 땀샘이 있어요. 발바닥과 손바닥, 이마, 겨드랑이, 볼에 많이 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 동공이 수축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정목 현상이 발생해요. 많은 양의 빛에 폭발이 망막에 도달했다가 다시 반사되죠. 음식이 위장에 도달하기 위해선 중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해서 음식을 내려보내죠. 하지만 새들은 삼키기 위해 중력이 필요해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린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햇볕에 직접 노출이 되는 머리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또한 밤에 열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뇌는 몸의 다른 부분들에 비해 크진 않아도 항상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그 부분을 보호해주죠. 눈을 깜빡일 때 여러분은 뇌가 마이크로 낮잠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2만에서 3만 번 눈을 깜빡이는데 그 뜻은 깨어있는 시간의 10% 정도 눈을 감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자고 있는 때를 알아요. 여러분은 몸의 시간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건 모낭의 세포에 위치해 있어요. 그 뜻은 과학자들이 여러분이 아침형인지 올빼미형인지를 머리카락을 연구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의 손톱은 과거보다 더 빨리 자라요. 50년대와 70년대의 연구에선 손톱은 거의 4분의 1로 느리게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요즘 더 많은 단백질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아니면 손톱을 그만큼 뜯어먹지 않아서일지도요. 사실 개가 여러분보다 더 강한 후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종종 개의 후각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마 19세기에 한 과학자가 인간을 후각이 뒤떨어지는 종이라고 기록한 데서 비롯됐을 거예요. 아무도 이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 감각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론을 믿었습니다. 사실 다른 종류의 동물은 다른 종류의 냄새를 식별할 줄 알아요. 인간 지원자들이 냄새를 추적해야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끈을 초콜릿 에센스에 담갔다가 풀이 무성한 들판을 가로질러 지그재그로 배치했어요. 실험 대상자들은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눈 가리개를 했어요. 심지어 두꺼운 장갑과 무릎 보호대까지 착용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개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냄새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고 연습을 통해서 훨씬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은 개에 비해 특정한 냄새에 더 민감한데 과일이나 꽃향기 같은 거예요. 그것은 개의 진화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냄새에 대한 후각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TV 화면은 시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적어도 TV 화면을 보는 것이 정말로 눈에 해가 된다는 증거는 없어요.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쳐다보면 눈이 긴장하고 피로해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휴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TV를 오래 보거나 휴대폰을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는 것이 삶의 다른 분야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집중력 저하와 사회화 부족 같은 문제죠.
비록 생물 선생님이 이 재능이 지배적인 유전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종종 말씀하시지만 혀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유전적 특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33쌍의 쌍둥이 중 7쌍의 쌍둥이가 이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데 이것은 이 특성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즉 유전자는 혀를 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60년 전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젖은 머리로 밖에 나가면 감기에 걸린다고들 하죠. 이것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감기에 걸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야 해요. 또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세균이 젖은 머리에 특별히 끌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는 첫째, 부모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둘째, 젖은 머리를 감기가 걸리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밖에 있을 때 세균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중 관절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팔꿈치를 턱에 대거나 손가락을 뒤로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몸의 특정 부위가 매우 유연해요. 종종 이 사람들은 이중 관절을 갖고 있다고 해요. 마치 몸 어딘가에 일종의 경첩이 하나 더 있다는 듯 말이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관절은 하나지만 이상한 모양의 끝을 가진 뼈를 가지고 있거나 결합 조직이 매우 유연한 거예요. 맹장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기관이라는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맹장은 사실 박테리아를 위한 저장고인데 좋은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를 위한 거예요. 맹장은 우리 몸이 특정한 문제와 질병과 싸울 때 도움을 주는 미생물을 저장해요. 우리 삶의 초기 단계에서 맹장은 또한 특정한 종류의 항체와 함께 백혈구를 형성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너무 쉽다고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가 배꼽 뒤쪽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복부 상단 장 위에 앉아 있어요. 여기 위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 갈비뼈가 만나는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이제 대략 손가락 너비 3개를 아래로 내려간 다음 손가락 3개만큼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곳이 바로 위 중앙이에요. 혀에는 막구역이 없어요. 혀 지도는 아마도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인간의 입안 각 구역에서 실제로 맛이 등록되기 위해서 맛이 얼마나 강해야 하는가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등장했을 거예요. 이 연구는 혀의 각 부분이 각기 다른 맛을 감지한다는 신화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모든 종류의 미뢰는 입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뢰는 모든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의 일반적인 4가지 맛 이외에도 함께 인정되고 있는 감칠맛도 포함해요. 우리의 두뇌는 10%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잠잘 때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실험했고 사용된 방법 중 하나는 한 사람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뇌의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뇌세포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활동하고 있는 세포의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전두엽 피질, 즉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주변을 감지하는 것을 돕는 특정 영역이 잠을 잘 때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인간은 청각, 미각, 촉각, 시각, 후각의 5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은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했는데 그는 모든 감각에 대한 신체 기관이 있다고 말했어요. 시각을 담당하는 눈, 미각을 담당하는 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일이었고 그는 중요한 감각기관인 전정계를 놓치고 있었어요. 전정계는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뇌의 장치예요. 모든 감각이 그것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저 다른 유형의 감각 수용체죠. 예를 들어 피부만 해도 온도, 촉각, 통증, 그리고 자기 수용의 4가지 다른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수용은 신체 인식인데 팔을 등 뒤로 움직여도 그것이 여전히 거기 있는지 아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어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가 아니라 33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균형 감각, 온도, 갈증,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더 많은 감각이 포함됩니다. 가끔 손가락 마디를 꺾는 것을 좋아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잠재적인 손가락 관절 문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생각은 아마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수년에 걸쳐 계속해서 관절에 압력을 가하는 셈이니까요.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뚝 하는 소리는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하는 액체인 관절낭에게 거품이 터질 때 발생해요. 식사를 거하게 해도 여전히 수영하러 갈 수 있어요. 쥐 안 날 거예요. 이 오해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과식을 하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근육으로 가지 않고 수영하러 가면 쥐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식사를 많이 한 직후에 수영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가고 싶다면 가도 안전해요. 심지어 수영 시간 얼마 전에 탄수화물이 풍부한 작은 간식을 먹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몸에 털을 밀 때 털이 더 진해지고 두꺼워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털의 색깔, 두께 또는 성장 속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면도를 한 후에 털이 뭉툭해져서 모낭에서 이전보다 더 어둡고 거칠게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저 착각이에요. 털이 다시 자라게 되면 예전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통해 더 많은 양의 체온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기온의 변화에 있어서 머리, 가슴, 얼굴이 확실히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사실 만약 모자를 쓰지 않고 외출하든 바지를 입지 않고 외출하든 추운 건 똑같을 거예요. 머리를 통해 더 많은 열을 잃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외출할 때 종종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목류병 환자를 깨운다고 해도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목류병 환자가 놀라서 깨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때때로 자면서 하면 안 되는 일, 요리나 운전을 하게 두는 것보다는 깨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그저 침대로 돌아가도록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각막은 우리 몸에서 혈관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가진 유일한 장기입니다. 각막은 바깥의 눈물에서 직접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며 각막과 눈 안쪽을 연결해주는 신경섬유로부터 되직한 수액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가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각막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줄어들었죠. 혈관이 없는 몸의 다른 부분은 손톱, 머리카락, 피부층, 치아 에나멜이 있어요. 운동 후에 땀에서 가끔 양파 냄새가 난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에는 2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분비선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같은 특정 부위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감정적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한 피지를 만들어내요. 다른 종류의 땀샘은 훨씬 더 평범하죠.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운동을 한 후에는 이 땀샘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이 땀은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우리의 몸을 식혀줘요. 99%가 물이라 사실상 무취입니다. 적어도 모공에서 나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올 때까지는요. 하지만 인간의 피부에는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고 이 박테리아는 각질과 함께 땀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이때 나오는 부산물 중 특정 화학물질이 있는데요. 그 냄새를 맡으면 양파 냄새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달리기를 하러 갈 때, 특히 추운 날씨에 짧은 조깅을 할 때 침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채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바깥 날씨가 좋고 따뜻하다면 침이 덜 나오게 될 거예요. 입으로 숨을 더 많이 쉬기 때문에 몸이 건조 효과를 상쇄하려고 하는 거죠. 몸이 장기적으로 탈수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침 생성을 줄여서 수분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의 강도와 상관없이 운동을 하면 몸에서 특정한 유형의 단백질이 더 많이 분비되게 돼요. 이 단백질은 침을 더 끈적거리고 점성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 후에 입이 훨씬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15초가 지난 세상을 봅니다. 즉, 뇌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약간이나마 과거에 머물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뇌는 주변의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우리 눈은 엄청난 양의 시각적 정보를 받죠. 수백만 가지의 색깔, 모양, 그리고 빙글빙글 돌며 끊임없이 변하는 움직임까지요. 뇌가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각의 세계는 시각, 빛 등 나머지 외부 요소들의 변화 때문에 항상 변하게 돼요. 또한 눈을 깜빡여야 하므로 시각적 정보도 바뀌게 되죠. 게다가 여러분의 머리, 눈, 몸 전체가 항상 어떤 종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뇌는 환상적인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했어요. 자동으로 시각적 입력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모든 시각 스냅샷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타임머신처럼 지난 15초 동안 어느 정도 주어진 순간에 본 것들의 평균을 인식하는 겁니다. 뇌는 여러 물체들을 모아 서로 비슷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 있다고 믿도록 속이는 거죠. 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면 세상은 움직임과 빛, 그림자의 끊임없는 변화로 아주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도 항상 환각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뼈는 정말 튼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격계의 일부로 여기기도 하는 치아는 훨씬 더 강합니다. 치아의 단단한 바깥층인 에나멜 때문인데요. 에나멜은 치아 내부의 조직과 섬세한 신경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쉬고 소화를 하거나 숨을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즉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하루에 350에서 450 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피그미 마모색과 작은 나무 뒤지처럼 작은 포유동물 몇몇은 전체 신체 에너지와 같은 비율의 에너지를 뇌에 쏟습니다. 뇌가 연소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뉴런인 세포가 서로 소통하도록 돕는 데 쓰는 거예요. 뇌가 시냅스, 즉 특별한 세포 구조를 통해 화학적 신호를 전달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뇌는 시냅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뇌로 보내겠죠. 우리의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특정 부위는 계속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힘든 정신적 업무를 했다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을 건너뛰었다면 스도쿠라도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이스크림을 허겁지겁 드시나요? 가끔은 괜찮기도 하지만 자주 이렇게 먹으면 뇌가 얼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슬러시 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이 차가운 것을 갑자기 마시거나 먹은 직후에 머리 앞이나 옆쪽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불편한 느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때도 비슷한 통증을 겪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차가운 물질이 입천장 뒤쪽에 위치한 신경의 무리를 자극한다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입천장과 부비강의 혈관이 다시 팽창하기 전에 입 안의 온도가 떨어져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그나저나 이 통증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테이블 위에 매달리거나 신음하거나 손으로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오래 자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죠. 하지만 짧게 자도 괜찮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수면 부족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인구 중 약 1%가 이런 체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도 컨디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룻밤에 6시간씩 자도 괜찮다고 해요. 이 정도 수면을 며칠 동안 지속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보통 3개의 원뿔체가 있습니다.
이 원뿔체 덕분에 초록, 빨강, 파랑의 스펙트럼에서 대략 100만 개의 다른 색조를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드물게 눈에 4개의 원뿔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테트라크로맷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자외선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골격이 완전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는 최대 60%까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체액은 장기, 근육,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에도 있어요. 우리 몸속의 뼈는 거의 3분의 1이 물입니다. 인체 속에는 놀라운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어요. 혈관은 정말 작지만 혈관을 모두 펴서 일렬로 세운다면 엄청난 게 만들어질 거예요. 전체 혈관 네트워크의 길이는 약 96,000km가 될 거예요.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 친척인 영장류가 왜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한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면에서 몸의 구조는 우리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침팬지의 근육 구조를 보세요.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족 영장류들은 인간보다 약 1.35배 더 강합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인간의 몸속 섬유는 조금 더 느슨하게 꼬여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근육 섬유는 힘이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영장류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냥과 같은 활동들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근육 덕분에 마라톤도 뛸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힘을 겨룬다면 우리가 질 겁니다. 웃음은 정말 번져나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강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뇌 활동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웃음은 사회적 생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친구나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거의 30배나 더 웃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이론에서는 인간이 공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웃는 것을 볼 때 따라 웃는 것일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방출됩니다. 엔돌핀은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웃음이 전염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자, 여러분도 발구명과 함께 하시고 더 많이 웃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다가 입안 혀 아래에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겁이 나요. 전에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악골 융기는 아래턱뼈의 단순한 성장이에요. 만약 이 여분의 뼈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특징을 가진 40%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출신지에 따라 더 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0%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뼈는 몸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모두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뼈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12쌍의 갈비뼈가 있어서 총 24개지만 0.5%의 사람들은 2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5번째 갈비뼈는 경부 늑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고 쇄골 바로 위, 목 아래에서 자라요. 양쪽 어디든 있을 수 있고 완전한 갈비뼈의 형태 혹은 그저 가느다란 섬유 조직일 수도 있어요. 몸의 어떤 부분들은 인간이 하나의 종으로 진화하면서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런 신체적 특성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습니다. 장장근은 손목에 위치한 작은 힘줄이에요. 4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면서 손목을 조이면 손목 안쪽에서 장장근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특징을 보유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에 해당해요. 이것이 없다고 해서 손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지와 새끼손가락의 쥐는 힘 강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 근육은 우리 종의 진화 과정에서 한때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저 일부 사람들에게 계속 남아있는 특징일 뿐이에요. 또한 어느 한 손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느 손을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없어요.
어느 손을 더 자주 사용하세요? 만약 왼손잡이라면 여러분은 10% 클럽의 일원이고, 만일 두 손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라면 1%의 인구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양손잡이들은 처음에는 왼손잡이로 시작해요. 양손잡이와 왼손잡이는 양쪽 뇌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잡이는 일반적으로 좌뇌가 지배적이에요. 우리는 모두 꼬리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긴 진화 역사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약 2500만 년 전에 꼬리 사용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아가 자라는 동안 꼬리가 자라는 과정을 거치고 약 8주 후에 꼬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인간이 꼬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자들에게 알려진 확인된 사례는 약 25건에 불과해요. 하지만 꼬리가 있는 사람들은 꼬리뼈가 균형에 별 도움을 주지 않듯이 어떤 실질적인 이점도 갖지 못할 거예요. 꼬리 자체는 뼈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꼬리는 신경, 혈관, 근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편식하세요? 고수해서 비누 맛이 나거나 파인애플 피자를 싫어하나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테이스터인가에 달려있을 거예요. 최대 30%의 사람들이 슈퍼 테이스터로 관주되고 음식으로부터 다른 수준의 즐거움이나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슈퍼 테이스터에게 쓴 음식은 40%에 달하는 일반 테이스터에게는 달콤할 수 있어요. 또한 30%의 사람들은 맛에 둔한 사람들로 아무 맛도 흥미롭게 여기지 않아요. 음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나요? 1만 명 중 1명은 선천적으로 완벽한 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세대 팝스타가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지만요. 그냥 듣기만 해도 특정 음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 색깔은 매우 다양하며 전 세계적으로 눈에 노출되는 빛의 차이가 멜라닌의 양을 결정하고 멜라닌의 양이 다양한 색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동이 더 흔해졌기 때문에 색의 다양성은 수없이 많고 물론 유전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눈 색깔이 존재하는지를 보이기 위해 수백 가지의 눈 색깔을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6가지 주요 색상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인구의 약 79%가 갈색 눈이에요. 한때 모든 인간이 갈색 눈을 갖고 있었어요. 인류가 북유럽으로 이주한 약 6,000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는요.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눈이 빛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왔어요. 파란 눈은 변이된 색 중에서 가장 흔해졌고 오늘날 파란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유럽에서 온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날 파란 눈은 인구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호박색과 헤이즐 눈은 각각 5%를 차지하고 회색 눈은 최대 3%이며 가장 희귀한 눈 색깔은 녹색으로 2%밖에 되지 않아요. 더 드문 건 두 눈이 다른 색을 띠는 홍채 이색증입니다. 유전되고 다른 유전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인구의 1%만이 이 매우 희귀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파란 눈이 더 흔해졌지만 파란 눈은 열성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유사한 변형에 기여하는 영역 내에서만 발현됩니다. 인구의 2% 이내에서만 발생하는 빨간 머리처럼요. 만약 여러분이 빨간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머리색과 눈 색깔의 조합은 매우 희귀해서 인구의 0.17%만이 이 소수 집단에 속합니다. 비록 초록색, 회색, 그리고 헤이즐색 눈은 파란색보다 적지만 그 유전자는 더 우세하기 때문에 빨간 머리의 작은 집단 안에서 파란 눈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눈 색깔의 변이를 돕는 멜라닌은 또한 인체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멜라닌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미국 인구의 0.005%에서 발생하며 알비니즘을 일으킵니다. 눈 색깔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요. 알비니즘에서 색소 생산은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눈의 색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포의 분포를 변화시킵니다. 알비니즘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처럼 하얀 피부와 눈처럼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눈은 옅은 파란 분홍색을 띠며 눈동자 자체가 빨간색이에요. 붉은색은 망막의 혈관에 반사되는 빛 때문이에요. 다른 형태의 알비니즘은 색소 침착이 적고 피부와 머리카락의 색이 약간 더 진합니다. 알비니즘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에서 발생해요.
귀 앞쪽에 귓구멍 위에 작은 구멍이 있나요? 귓바퀴 앞구리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처음 6주 동안 귀의 바깥 부분인 귓바퀴가 발달합니다. 귓바퀴 앞굴은 귓바퀴가 완전히 융합되지 않을 때 형성되는데 1% 미만 사람에게서 발생해요. 비록 이 작은 구멍이 우리가 한때 바다를 누비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아가미의 잔재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이론을 입증할 확실한 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이점을 주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DECE 유전자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성 선천성 단기 수면 유전자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1% 미만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매일 약 6시간의 수면만 필요로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만 잠을 덜 자도 피곤해지지만 이 1%에 해당되는 운 좋은 사람들은 하루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어떤 것의 색깔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과 다르다는 걸 눈치챈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더 많은 색을 볼 수 있는 드문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1억 가지의 다른 색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눈에 4개의 원추세포를 가진 사색형 색각을 가진 사람에 속합니다. 삼색형 색각을 가진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요. 누가 이 희귀한 안구 현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여성들에게서 더 흔히 발생해요. 최대 15%의 여성들이 이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 능력은 새, 곤충, 물고기, 그리고 다른 포유동물들에게서 발견됩니다. 눈. 약 6% 사람들이 눈알을 진동시키고 앞뒤로 빠르게 흔들 수 있어요. 눈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묘기 같은 거예요. 파티에서 잘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뼈는 매일 많이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여러분 몸무게의 2~3배를 흡수할 수 있어요. 인상적이죠? 하지만 치아는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물면 이는 무려 90kg에 달하는 놀라운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그나저나 에나멜은 여러분의 골격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위는 1.8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꽤 놀라운 용량을 갖고 있어요. 콜라 큰 병 하나의 양이죠. 음식은 내려가기 전에 이로 잘게 씹히기에 얼마나 많은 고체 음식을 뱃속에 넣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건 어려워요. 칠면조가 들어갈 공간은 분명 없을 테지만 적절한 크기의 치킨은 들어맞을 거예요. 손을 돌릴 때마다 안에 있는 뼈들이 실제로 교차해요. 손을 잡아서 확인해 보세요. 네, 별로 쓸모없죠. 이제 위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만약 배를 가리키고 있다면 죄송해요, 틀렸어요. 여기 윗부분 갈비뼈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뼈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여러분의 몸은 약 60%가 물이라는 것 아시죠? 여기서 새로운 점은 여러분의 뼈도 이게 있다는 거죠. 인간 골질량의 약 2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맹장이 여기 있을 게 아니라고 해요. 아무도 우리가 그게 사실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그게 우리 조상들이 먹던 나무 껍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주장해요. 그게 더 이상 우리 일상 식단이 아니니 맹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어느 정도 유사해요. 둘 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다양한 액체가 필요하죠. 엔진은 휘발유가 필요하고 눈에는 눈물이 필요해요. 잘 작동하기 위해선 눈물이 눈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눈을 2만 번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니 눈꺼풀은 일종의 압률이 닿게 같네요. 비록 우린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거의 털로 덮여 있어요. 심지어 배꼽에도 자라요. 이것의 목적은 보풀아기를 잡는 거예요. 인체에서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곳은 눈의 각막이에요. 대신에 눈물과 눈앞의 체액에 의해 공급을 받죠. 여러분에게 개인 보디가드가 있다는 걸 몰랐다면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간은 독소와 원치 않은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경비원이에요. 또한 꽤 강하고 심지어 재생도 돼요. 얼굴이 빨개지면 체내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볼이 약간 붉어질 뿐만 아니라 위 안쪽도 붉어져요. 그건 거기에 혈관이 아주 많고 평소보다 피가 많으면 빨갛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43%만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과 다른 신체 부위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로 이루어졌어요. 비록 여러분의 세포가 미생물의 세포 수보다 적다 해도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한번 세봅시다. 먼저 해보세요. 위는 3, 4일에 한 번 위벽을 교체해요. 그건 위가 스스로를 잡아먹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화산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자는 동안 확실히 쉬는 건 코예요. 자는 동안 고약한 냄새를 못 맡죠? 문제는 후각이 기본적으로 밤에 비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만약 침실에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난다 해도 여러분은 신경도 안 쓰게 될 거예요.
우린 자고로 플라스틱, 물건, 유리, 동전 그리고 다양한 작은 물체들을 소화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48시간 안에 소화관을 통과할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절 믿으세요. 시간 낭비 마시고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땡!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1조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린 또 다른 무엇보다 그걸 더 잘 기억하고 심지어 냄새는 먼 기억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린 소량의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있지만 인간의 소화 시스템은 불을 싫어해요. 초식동물들은 생립과 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이빨과 여러 개의 위장을 갖고 있지만 우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섭섭해하지 마세요. 포유류 중에 인간만이 항상 2개의 뒷다리로 걸을 수 있고 평생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캥거루나 고릴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반대할 수 있지만 캥거루들은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들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의 도움을 받아요. 위는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수비선수예요. 위에 있는 염산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함께 들어온 위험한 음식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를 죽여요. 이 산은 위도 소화할 수 있지만 점막이 위를 보호해주죠. 체지방은 그냥 성가신 게 아니에요. 이건 단열재, 에너지 비축제 및 충격 흡수체죠. 몸은 지방 대부분을 허리 부분을 보내는데 여러분의 내부 장기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것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2개의 정말 빠른 근육이 있는데 눈꺼풀 닫기를 조절해요. 이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사작용이 일어날 때 이 근육들이 약 100m초 안에 눈을 감게 하죠. 이건 0.1초도 안 걸려요.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해요. 나머지 모든 건 이 3개를 조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간의 시각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얼마나 많은 조합을 볼 수 있는지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평균 100만 정도 되죠. 하루에 2번 이를 닦아도 절대로 각을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입은 여전히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이런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그 안에 살아요. 좋은 소식은 이 박테리아들 대부분이 몸에 좋고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2번째로 더러운 곳은 배꼽인데 아마도 제일 무시당하는 곳이기 때문일 거예요. 문제는 우린 태어나서 배꼽을 쓸 일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쓸쓸한 곳엔 온갖 세균, 땀, 먼지가 쌓여 있어요. 배꼽엔 2,3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있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강한 학수가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한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새끼손가락 덕분일걸요? 그냥 농담이에요. 어쨌든 새끼손가락이 제일 강한 손가락이에요. 이 겸손한 손가락은 여러분 손 힘의 50%를 담당해요. 그럼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가락은 엄지죠. 손 움직임의 40%를 혼자 차지해요. 자, 이렇게 아마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되겠네요. 또 겸손한 두 도우미는 여러분 몸무게의 약 49%를 지탱하는 발가락이에요. 만약 인간에게 발가락이 정말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믿지 마세요. 이것들은 걸을 때 밀어내는 주요 역할을 해요. 토마토는 사람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유전자 수가 아니라 유전자 연결의 복잡성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손톱은 우리가 무작위로 작은 물체를 잡고 스티커를 벗겨내는데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에요. 만약 누를 수 있는 단단한 구조가 없다면 무엇이건 얼마나 꽉 잡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머리색은 유전자에 의해 쉽게 설명되어져요. 자연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2%를 넘지 않아요. 그 다음은 금발로 약 3%죠.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다양한 갈색 색조들로 약 11%가 있어요. 대부분은 아주 어두운 갈색을 포함해 검은 머리예요. 네, 어느 정도 길면 머리카락이 더 이상 안 자라요. 머리카락은 보통 2년에서 7년 정도 자라기 때문에 보통 106cm를 넘지 않아요. 가장 긴 머리로 모든 기록을 깬 중국에서 온 이 여자에게 그 말을 해보세요. 2004년 그녀의 머리카락 길이는 5.6m였어요. 라푼젤, 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우리가 웃고 생각하고 뭔가를 보고 꿈을 꾸고 움직이고 몸으로 다른 활동을 할 때 작은 전기와 화학적 신호가 그 연결을 따라 뉴런들 사이를 흘러요. 우리의 뇌는 항상 활동하며 가끔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활발해요. 그래서 뉴런은 전 세계 모든 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만들고 보내죠. 바깥 어딘가에 앉아있는데 벌레 한 마리가 다리에 있어요. 피부에 감각 뉴런이 있는데 빠른 속도로 뇌로 메시지를 보내요. 시속 193km래요. 뇌는 그 곤충을 빠르게 떨쳐내기 위해 그 메시지를 다리로 되돌보내는데 이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요. 시속 320km죠. 발톱은 손톱보다 약 4배 느리게 자라요. 그건 우리가 발에 비해 손으로 더 많은 걸 하고 그 때문에 손톱에 더 많은 외상을 입혀서요. 오른손의 왼손과는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피부를 덮기 때문에 일어나요. 또 이것들의 다양성은 우리 피부 두께, 습도, 온도, 질감 그리고 화학물질에 달려있는데 이게 오른손과 왼손을 다르게 사용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손톱과 털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졌는데 케라틴은 다른 동물들의 특정 신체 부위에서도 찾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예로 발톱, 발굽, 뿔, 양목, 털, 깃털, 부리, 거북이 등껍질, 호자의 가시가 있죠. 우리의 몸은 별가루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의 몸의 더 복잡한 요소들은 초신성을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최초의 별들은 그저 함께 끌어당겨진 가스덩어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소 과정을 시작했어요. 이게 결국 중심의 핵반응을 일으켰어요. 빅뱅 직후에 그곳에 있었던 별들은 지금 우리 태양보다 50배 이상 컸어요. 그 안엔 원소를 만드는 끊임없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 별들은 연료를 더 빨리 연소하고 있었죠. 인간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수십억 년 동안 그 별들 안에서 형성되었으니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일부가 불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멋지죠? 만약 재채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손가락으로 콧날이 있는 곳에 피부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뇌는 경보 신호를 받아요. 엄청 빠른데 재채기 반사를 포함한 다른 모든 과정에 제동을 걸게 되죠. 그런데 가장 긴 재채기 발작은 1981년에 기록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무려 976일 동안 계속했다고 하네요. 그 기간 동안 영국의 한 여성은 100만 번 이상 재채기를 했었죠. 시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은 머리 뒤쪽에 있어요. 흥미롭게도 여러분의 우뇌가 왼쪽 시력을 조절하고 반대로 좌뇌는 오른쪽의 시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클럽이나 콘서트 같이 시끄러운 곳에 있다면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귀를 닫아보세요. 웨이도 앞에 피부로 덮인 뾰족한 연골인 이주를 귀 안으로 밀어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귀를 친구 쪽으로 돌려보세요. 만약 좀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손가락들을 주먹으로 쥐고 엄지손가락을 빼고 이 손가락을 천천히 불어보세요. 만약 딸꾹질을 멈출 수 없다면 혀 위에 얼음 조각을 올려놓으세요. 또는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한숨에 빨대로 물 한 잔을 마셔봐요. 혀 끝을 당기거나 천장 쪽으로 팔을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코를 골 때 소리는 60데시벨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이는 일상적인 대화만큼이나 큰 소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소음 수준이 80데시벨에 이를 수 있어요. 이는 작동하고 있는 믹서기만큼 큰 소리죠. 만약 더 빨리 일어나고 싶다면 얼마 동안 숨을 참으세요. 그렇게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활성 모드를 켜게 되죠. 하지만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너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심장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기분이 우울하다면 치아 사이에 연필을 끼워보세요. 미소 짓는 것에 관련된 근육들이 일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 특별한 자극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엔도르핀을 생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곧 미소가 더 진짜가 되는 거죠. 오른손잡이 사람들은 음식을 대부분 입 오른쪽에서 씹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왼손잡이인 사람들은 왼쪽을 더 많이 사용하죠. 로즈마리 향은 초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외워야 할 때마다 근처에 로즈마리 장가지를 침대에 놔두고 외워보세요. 그러면 정보를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다리가 저린다면 머리를 흔들어 보세요. 약 1분 만에 근육이 이완되고 저리는 감각이 끝났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눈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은 하루에 약 10만 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다리 근육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려면 80km를 걸어야 할 거예요. 데자뷰는 사실 두뇌 처리 지연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뇌가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정보를 옮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만약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지연이라도 생긴다면 여러분의 뇌는 같은 정보를 2번 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걸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처리하게 되죠.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30%만이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파인애플을 먹을 때 입이 따끔거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과일을 먹을 때 파인애플이 여러분을 다시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인애플은 브로멜린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과일인데요. 이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다행히도 위사는 이 문제가 되는 효소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죠. 목이 간질간질하다면 귀를 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목에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신경을 자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간질거렸던 느낌이 사라질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은 TV를 볼 때보다 잠을 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요. 친구에게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고 여러분은 검지를 친구의 이마 위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손을 쓰지 말고 일어서 보라고 해보세요. 친구들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도롱뇽이 꼬리를 재생하는 것처럼 인간도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연골은 여러분의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고무 같은 것인데요. 과학자들은 최근 연골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과정은 발목에서 가장 유효하고 무릎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엉덩이에서는 가장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을 느낀다면 발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뇌는 여러분이 무언가 단단한 곳 위에 서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불쾌한 느낌은 사라질 거예요. 겨우 30%의 사람들만이 콧구멍을 벌렁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포옹하고 있는데 그 안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의 등을 두드린다면 비언어적으로 이제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손금이 있는 사람들은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드문데 세계 인구의 1.5%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2개의 손바닥 주름이 있어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일자손금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인 거예요. 미래는 매우 짧은 수명을 갖고 있어요. 10일에서 14일 이상 살지 못하죠. 여러분의 입술은 손가락 끝보다 수백 배 더 민감해요.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죠. 하지만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주름진 손가락과 발가락은 여러분이 뭔가를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채기는 코를 다시 맞추는 방법이라는 걸 증명했죠. 재채기는 코 안쪽에 늘어선 세포를 재부팅해줘요. 이는 섬모들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후각상실증이라고도 불리는 무후각증이 있다면 그들은 냄새를 구별하거나 감지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평생 먹게 될 음식의 양은 아시아 코끼리 8마리만큼의 무게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인생의 거의 4년을 먹는데 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네요. 피부는 초당 100만 비트의 데이터를 분석해요. 귀와 코가 각각 10만 비트를 처리하죠. 혀가 제일 비생산적이에요. 단 1000비트를 분석하죠. 멀티태스킹은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두뇌가 서로 다른 일들 사이를 정말 빠르게 전환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경우 사람들은 실수를 훨씬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시간이 평소보다 2배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반면 여러분이 예전에 여러 번 해봤던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정신적인 작업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깅하면서나 샤워를 하면서 직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계속해서 소매를 고치는 누군가를 봤다면 그 사람은 아주 긴장한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자기 위로적인 기술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독특한지 고수잎을 씹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허브는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걸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인가요? 다 큰 성인은 딱 걸음을 내딛는 데에 약 200개의 근육을 사용해요.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안 눈은 계속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의 뇌는 훌륭한 비디오 편집자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은 눈에 띄지 않죠. 뇌는 이미지를 안정시키고 수톤의 조각들을 하나의 부드러운 비디오로 연결합니다. 여러분의 위는 3에서 4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내막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몸은 위가 스스로를 소화되는 걸 막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의 온도가 올라가요. 이 현상은 피노키오 효과라고 알려져 있어요.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인체 기관은 간입니다. 비록 원래 간 무게의 겨우 25%만 있어도 이 기관은 원래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공감각은 흔치 않은 드문 능력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악을 맛보거나 색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00명 중 1명만이 이런 증상을 갖고 있죠.
요즘 우리의 손가락과 발톱은 반세기 전에 자랐던 것보다 더 빨리 자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더 많은 단백질을 먹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수분 손실이 체중의 1%에 도달하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 이상이면 기절할 수도 있죠. 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수분 손실은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뇌는 1분 안에 48가지 이상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거의 3,000가지의 생각을 하고 하루에는 7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각 사람의 머리에는 약 15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모든 가닥은 매달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의 성장을 다 합친다면 1년에 16km라는 거리만큼 자랄 거예요. 만약 다리에 쥐가 난다면 엄지발가락을 여러분 쪽으로 당기세요. 이게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경련을 줄여줄 거예요. 사람들 장 속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 박테리아는 전자를 방출하고 작은 전류를 만들어요. 이게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불을 좀 켜는 것일 수 있죠? 이봐요. 거긴 어둡잖아요. 평균적인 사람은 명이 닿을 때까지 150조 개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어요. 만약 뭔가를 먹거나 마시기 전에 이를 닦는다면 위례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치약에는 단 것을 맛보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쓴 음식을 맛보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화학물질인 알킬에테르 황산염과 라우릴 황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DEC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은 하룻밤에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 사람들은 피곤해하지도 않고 늦잠도 자지 않죠? 그 유전자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은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요. 전 세계 인구의 5%만이 이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감정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들은 눈에 기름칠하기 위해 울죠. 여성이 남성보다 혀에 더 많은 위례를 갖고 있어요. 이게 35%의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 즉 슈퍼테스터인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남성의 15%만이 같은 능력을 뽐낼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사진 속에서 눈썹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워해요. 이는 눈썹이 눈보다 얼굴 인식에 더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주죠. 손깍지를 낄 때 50%의 사람들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쪽 엄지손가락 위에 놓습니다. 49%의 사람들이 왼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위에 놓죠. 그리고 단 1%의 사람들만이 엄지손가락을 서로 옆에 놔둬요. 여러분의 뇌에는 100조 개의 연결로 서로 연결된 86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만약 이 많은 신경세포들을 세기로 결정한다면 3000년까지 걸릴걸요? 엄청난 시간 낭비네요. 두뇌의 메모리 용량은 하드드라이브의 4TB와 같아요. 이는 사진 800만 장이 넘어요. 여러분은 다른 얼굴들을 10,000개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5000개예요. 이게 여러분이 각각 얼굴의 모든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하루에 12시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800일이 필요할 거예요. 바자우족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둘러싼 바다에 사는 유목민 집단이에요. 희귀한 DNA 돌연변이 덕분에 이 사람들은 물속에 13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또 61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죠. 블루치즈는 꿈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 여러분 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귀가 먹먹해지거나 아플 수도 있는데요. 껌 씹는 걸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목과 종이를 연결하는 작은 통로인 유스타키오관 열어주거든요. 이 관이 열리면 귀 속의 압력을 균등해지고 귀가 먹먹한 걸 멈추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유스타키오관을 열게 하품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상상력, 기억, 지식의 복합체입니다. 보통 사람은 매일 밤 4개에서 7개의 꿈을 꿔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지문이 심하게 손상되어도 원래의 패턴으로 다시 자라요. 만약 불평하는 손님들을 상대해야 한다면 등 뒤에 거울을 두세요. 화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막아줄 거예요. 자신이 이러고 있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발의 인대와 힘줄이 약해져요. 이게 족궁을 평평하게 만들게 돼요. 그리고 발은 점점 더 넓어지고 길어지죠. 세계의 3%의 사람들만이 양쪽 손바닥에 X자를 그리고 있는 선을 갖고 있어요. 많은 문화에서 이걸 갖고 있으면 성격이 강하다는 믿음이 있죠. 인간의 뇌는 심장처럼 73%가 수분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뇌에서 2%의 액체가 없어진다면 지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또 이게 여러분의 기억력을 엉망으로 만들고 집중 시간을 더 짧게 하고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키는 양쪽 팔을 쭉 편 길이와 같아요. 이것 좀 봐요.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로 부러지기 거의 불가능한 초밀도의 뼈가 만들어져요. 보통 사람의 뼈보다 7배 더 단단하죠. 또 이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노화에 강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밝은 빛이나 파란 하늘을 볼 때 작은 점들이 구불구불한 선으로 움직이는 걸 보았을지도 몰라요. 보통 1, 2초 동안만 볼 수 있죠. 때론 작은 벌레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것들은 여러분의 눈 뒤쪽에 있는 빛에 민감한 조직인 망막 앞의 모세혈관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백혈구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한 그 점들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만약 누군가가 눈썹을 치켜 올린 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DNA를 펴보기로 한다면 모든 건 1600억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질 거예요. 이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4만 배죠. 사람의 이빨은 상어의 이빨만큼 튼튼해요. 치아의 바깥층인 에나멜은 몸 전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에요. 콧구멍은 항상 같은 능률로 작동하지 않아요. 숨을 쉴 때 콧구멍 하나가 대부분의 일을 하죠. 콧구멍은 2시간마다 교대해요. 여러분의 오른쪽 귀는 말에 더 잘 반응해요. 그리고 왼쪽 귀는 음악을 더 잘 인식하죠. 연구원들은 이런 이유는 말을 처리하는 게 좌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오른쪽 뇌는 음악과 다른 창조적인 기능을 다루죠. 입술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수많은 작은 모세혈관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즐기는 동안 갑자기 뇌가 얼얼해질 수 있어요. 이는 입천장의 신경이 얼어붙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의 뇌에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지만 혀를 입천장에 대고 누름으로써 이 불쾌한 느낌을 극복할 수 있죠. 가능한 한 세게 누르세요. 통증이 곧 사라질 겁니다. 입술에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아요. 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특별한 보호막을 생성하는 분비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태양, 바람, 그리고 추위에 그렇게 취약한 이유예요. 또한 다른 신체 부위보다 더 빨리 마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에서 침을 생성해내지 않는다면 음식 맛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다양한 맛을 인식하는 특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액체가 없으면 맛은 이 수용체 분자에 결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에는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세포는 몇 개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눈 안쪽 렌즈에 있는 세포들, 심장의 근육세포들, 그리고 대뇌피질의 뉴런들이죠. 뇌의 바깥층을 나타내는 멋진 단어죠. 밀레니엄 세대는 현재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사람들을 칭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건망증이 심한 경향이 있어요. 이 현상의 주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에요.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은 멜라닌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요. 이는 머리카락, 피부, 그리고 눈에 색을 주는 색소예요. 백색증은 희귀한 질환이에요. 미국에서는 18,000명에서 2만 명 중 1명만이 백색증을 갖고 태어나요. 하지만 눈 백색증도 있죠. 그리고 더 희귀하죠. 전문가들은 5만 명 중 1명만이 눈 백색증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루 동안 여러분 몸 안의 혈액은 19,000km 이상을 이동해요. 지구 반바퀴만큼의 거리예요.
몸의 콜레스테롤의 거진 25%는 여러분의 뇌 안에 있어요. 이 물질은 여러분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혈액 뇌관문은 뇌세포가 혈액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뇌가 자신만의 콜레스테롤을 생산해내죠. 역설적이게도 치아는 골격계의 일부긴 하지만 뼈로 간주되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재생이 안 되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뼈가 부러지면 새로운 뼈세포를 생산함으로써 스스로 치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눈은 단 13m초 만에 뭔가를 볼 수 있고 그건 뇌가 그 이미지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비교하자면 눈을 깜빡일 때는 평균 100에서 400m초가 걸립니다. 밝은 햇빛은 17에서 35%의 사람들을 재채기하게 만들어요. 이 현상은 빛 재채기 반사라고 불려요. 여러분의 손가락은 굉장히 민감해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의 너비보다 넓지 않은 물체를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손가락이 지구 크기라면 여전히 자동차와 집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식당에 칼로리표가 있다면 사람들은 덜 건강하고 더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주문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버거와 많은 양의 시저 샐러드를 비교하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리고 햄버거가 더 배부를 것 같으니 그걸 주문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양의 샐러드가 햄버거만큼이나 많은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다는 걸 모를 때는 더 건강한 선택을 합니다. 인체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기계죠? 글쎄요, 제 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신체 부분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우리가 번성하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숨쉬고 걷고 말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각 기관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신체 기관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기묘한 진화 게임에서 그냥 남게 된 고대 유물일까요? 사랑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사랑니는 다 뽑았어요. 사랑니는 입 뒤쪽에 붙어있는 치과에 가게 만드는 치아들이에요. 세 번째 어금니라고도 불리는 이 치아는 음식을 씹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22%는 사랑니 4개를 모두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랑니는 자랄 때 매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턱뼈에 끼어 잇몸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턱이 너무 작아서 여분의 치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일부 똑똑한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턱이 더 작아지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증거에 따르면 어렸을 때 먹는 음식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생채소나 견과류처럼 씹기 힘든 음식을 씹으면 턱의 성장이 촉진되는 반면 부드러운 가공식품을 먹으면 턱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뒷니가 들어와서 제 역할을 할 공간이 거의 남지 않죠. 미래에는 이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우리 인간 포유류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의 비밀 도구라고 불리는 보습코 기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설치류와 다른 포유류는 페로몬이라는 화학 신호를 사용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설치류는 후각기관 또는 VNO라는 특별한 기관을 가지고 있어 페로몬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성인 인간은 코에 VNO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잔재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신경과학자들은 심지어 이 기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포유류의 유사한 기관과 세포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의 이 기관은 뇌와도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VNO는 거의 쓸모가 없지만 일부 페로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인간은 이 기관을 진화의 할 일 목록에 계속 추가할까요? 현재로서는 아마도에 속할 것 같습니다. 꼬리가 있는 동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꼬리가 필요해요. 어떤 동물은 균형을 잡기 위해, 어떤 동물은 탐색을 위해, 어떤 동물은 잠재적인 파트너를 끌어들이기 위해 꼬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꼬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척추뼈로 이루어진 작은 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꼬리는 마술처럼 사라지고 든든한 꼬리뼈만 남게 되죠. 인간과 유인원은 다른 영장류와 달리 꼬리가 없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유인원이 왜 꼬리를 잃었는지는 미스테리지만 꼬리가 군중 속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할 거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거예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인간은 꼬리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귀엽죠? 하지만 꼬리에는 척추뼈가 없고 때때로 척추의 까다로운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느 쪽이든 이 꼬리는 일반적으로 무해하며 빠른 수술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꼬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팔과 다리만 있으면 돌아다닐 수 있는데 꼬리가 왜 필요하겠어요? 게다가 꼬리가 뒤쪽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맞는 바지를 찾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보기 좋지 않죠. 앞으로 인간이 꼬리를 필요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미래 세대에는 꼬리뼈도 작뼈를 구할 것 같네요. 인간은 또한 눈 안쪽 모서리에 반월주름이라는 재미있는 작은 주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릴라 및 기타 영장류와 같은 일부 동물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세 번째 눈꺼풀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에게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작은 주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눈의 특이한 점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특이한 막에 대해 말하자면 이 막은 먼지와 습기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포식자로부터 홍채를 숨기는 등 다양한 동물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부 종은 물속이나 지하에 있을 때 투명한 막을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왜 세 번째 눈꺼풀을 잃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서식 환경과 눈의 생리학이 변화하면서 눈꺼풀이 불필요해졌을 수도 있고 세 번째 눈꺼풀을 갖기에는 너무 멋지게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흔적이 남아있는 장기가 있든 없든 미래의 인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많은 장기가 쓸모 없어졌어요.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살짝 엿보고 싶으신가요? 같은 맥락에서 문자손이라는 개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타이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손이 집게손처럼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기술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신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기기를 계속 그 각도로 들고 있으면 팔꿈치가 90도로 굽어지고 산만함과 정보 과부하로 인해 뇌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아요. 기술을 포기하고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래서 디자이너 팀은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스마트폰, 노트북 및 기타 유형의 매니아적인 기기를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신체가 변화한 미래인간 민디를 선보였습니다. 민디의 과장된 변화가 우리의 미래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우려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제안은 정기적으로 화면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리를 약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요가나 댄스 파티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기술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몸집이 더 작아질지도 몰라요. 한 과학자는 우리 몸이 작아지면 에너지가 덜 필요해져 점점 더 인구가 밀집되는 지구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과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그 당시에는 매일 소수의 사람들과만 교류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되었으며 심지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이 실제로 우리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언젠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플란트를 뇌에 이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생물학적 전화번호부를 우리 몸에 직접 이식하는 것과 같죠.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눈에 보이는 기술이 우리 외모의 일부가 될지도 몰라요. 다양한 색상과 비주얼을 볼 수 있는 인공눈을 가진다고 상상해보세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력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의 조상처럼 팔과 다리가 더 길어지거나 채모가 보온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모델을 뒷받침할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변화가 흥미로울 거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네요.
이제 더 이상 덧붙일 수가 없어요. 벌써 너무 말을 많이 했거든요.